경희 피레트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베제터병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베제터병은 이 점막이 있는 모든 부위에 또 염증과 궤양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베제터병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바로 염증과 궤양을 치료해야 되겠는데, 자, 왜 염증이 생길까요? 왜 궤양이 생길까요? 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왜 염증이 생기는지, 또 왜 궤양이 생기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베제터병을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인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로 세포죠. 이 세포는 모든 생명체의 또 구조적, 기능적 단위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피부 세포와 기관 세포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내외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포의 구조 및 특징을 좀 보면은 일단 세포의 구조는 이 그림과 같이 이 세포막 속에 핵과 다양한 소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소기관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를 가장 지금 관심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 ATP의 합성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생산되는 장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의 구조를 한번 보면 이 세포의 구조는 핵, 세포막, 또 미토콘드리아, 리보좀, 리소좀, 소포체, 골지체, 그 다음에 뭐 중심 소체, 이런 다양한 소기관들이 있는데, 이 세포에서의 어떤 물질 교환, 또 에너지의 교환이 생기는 거고, 그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소기관이고, 또 핵은 하나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죠. DNA, RNA. 그래서 어떤 세포의 특성을 발휘하는 또 장소가 바로 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세포의 소기관 중에서도 저는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장소, 바로 세포 호흡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가장 좀 관심 있게 또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베제터병을 우리가 치료하기 전에 과연 베제터병은 왜 발생했을까? 자, 염증과 궤양은 왜 발생했을까가 가장 기본적인 궁금증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우리는 질병은 뭐 왜 발생하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질병의 시작은 뭐죠? 라는 건데, 저는 세포의 손상, 셀 인저리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세포의 구조 중에서도 세포막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세포막의 손상은 안 일어나지만 세포의 그 소기관에 또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쨌거나 이 질병의 시작은 세포의 손상이다. 자, 세포의 손상은 바로 염증이죠. 그래서 염증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가장 기본이고, 이 염증 치료는 세포의 손상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시작은 바로 세포의 손상이고 염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질병의 시작, 이 염증은 바로 이 5대 증상이 있는데,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가름증입니다. 자, 베제터도 이러한 5가지 증상이 다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제터에 있어서도 발적, 발열, 부종, 뭐 통증 이런 거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염증이 더 심해지면 궤양이 된다라는 사실인데, 이 궤양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상포진은 하나의 질환이고, 이 질환은 질병에 걸렸다라는 의미인데, 자, 그렇다면 그 질병에 걸리기 전에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야만 내가 병에 안 걸릴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자, 완벽하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뭘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 자, 3K만 된다라면 병에 안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정답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더라도 다양한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동안에는 이 3K만 되면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한 18년 전부터 이 3K보다도 더 중요한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나이와 연령과 온도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찾아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Y축은 온도, X축은 나이입니다. 자, 어떤 한 생명체가 태어나면 대략 한 37도가 되고, 자, 죽게 되면 그 환경 온도가 27도라면 시체는 27도까지 내려가겠죠. 자, 살고 죽는 온도 차이는 10도입니다. 자, 10도에서 생과 사가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만약에 심부 온도가 35도만 돼도 우리가 저체온증에 빠지죠. 자, 불과 2도만 떨어져도 생명이 굉장히 위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체온을 측정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겨드랑이 온도를 측정하죠. 자, 그때의 정상적인 체온은 한 36.5도가 되겠죠. 자, 근데 아무리 내가 배제트에 걸려도 저체온증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 35.8도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불과 0.7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배제트에 걸려도 0.7도의 차이라면 그 환자분들은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스스로 나는 체온이 떨어져 있어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정을 해보죠. 자, 어떤 아이가 아침에 태어났습니다. 37도로. 불행히도 저녁에 죽었다고 하면 27도로 떨어졌을 겁니다. 자, 하루에 10도 떨어진 거고 나이는 0살이 되겠죠. 만약에 10살 된 애가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10년이 걸린 거고 6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60년 걸린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게요. 자, 나이가 15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150년이 걸린 거고요. 자, 60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600년 걸린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뭘 의미하는 거죠? 자, 의미를 한번 따져보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10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렸음을 알 수 있죠. 자, 기울기는 또 완만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기울기가 제로, 아주 태어난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면 무엇을 뜻할까요? 라는 겁니다. 바로 영생을 뜻하는 거겠죠. 하지만 영생을 하는 생명체는 단 하나의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떤 해석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인데, 자, 저는 아주 이 건강하다, 무병, 장수의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만 될 수 있다라면 나는 영생을 할 수 있다. 내 몸이 병들지 않고 완벽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시 이 심부온도 37도를 유지하는 게 모든 질병 치료의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체온이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형체가 없습니다. 근데 체온을 어디에서 그러면은 연구를 해야 될까요? 자, 체온이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의 최종적인 무형의 산물이죠. 그러면 열 에너지 대사는 바로 열역학을 이해해야 되고, 열역학 전문 분야는 이 물리와 화학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체 물리학과 생학적인 관점에서 이 심부 온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체온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심부 체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심부 체온은 항시 37도로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는 피부 온도라고 그러는데 이 피부 온도는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 온도는 내려가고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피부 온도를 높여서 항시 체온 37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기관은 간 내의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항시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상하부에서도 항시 체온 37도를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부온도 37도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죠. 자, 저는 이러한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발휘한 최종의 무형의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져지지도 보이지도 전혀 행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심부온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심부온도가 유지가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가 각각의 위치에서 정상적인 일을 했을 때 유지될 수 있는 온도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생명 유지의 절대적 3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햇볕, 온도, 수분이 없다라면 그 생명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온도라는 것은 바로 열 에너지의 최종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산소도 영양도 다 나중에는 결론은 에너지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한방에서는 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 온도가 37도가 유지될 때만이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 심부온도 37도가 유지되었다는 의미는 완벽하게 건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온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하나의 시작의 온도가 되겠죠. 자,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라는 겁니다. 바로 베제터가 왜 발생했죠? 라는 것과 상통하는 겁니다. 바로 심부온도가 유지가 되지 못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온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질환은 많지 않습니다. 일사병, 열중증, 열피비, 열실신과 같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는 다 셀의 손상을 받아서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생겼다라는 게 저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자,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한 결과 심부온도가 유지가 되지 못해서 생겼다라는 게 바로 질병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부온도가 그만큼 중요한데 심부온도의 상승보다는 심부온도가 떨어졌을 때 생기는 질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심부온도가 내려갔을 때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네 가지로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온도의 상승, 두 번째로는 표면 장력의 약화, 또 모공 다침, 땀 분비의 감소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피부 온도의 상승이죠.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시상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죠. 빨리 체열의 방출을 줄이고 피부 온도를 높여라라는 이야기인데 체열의 방출을 줄이는 대신에 우리가 알고 보면 모공이 다칩니다. 모공이 다친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됩니다. 자, 쏠리는 부위에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이 바로 염증이죠. 자, 서양의학에서는 이 염증의 발생을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서 여러 가지 항원 항체 반응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염증성 매개 물질이 생겨서 염증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체온의 항상성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모공을 닫았고 모공이 닫힌 이후에 열이 원활하게 전신으로 골고루 열이 방출이 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고 그때 염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의 발생 기전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이거는 꼭 좀 서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염증이 일어났을 때 발적, 발진, 홍조, 홍반, 따가움, 화끈거림, 심한 경우는 통증, 만성화되면 색소 침착, 그 이외에도 모세혈관의 확장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염증 부위가 따갑고 화끈거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증상이 왜 나타나는 거죠? 라는 겁니다. 바로 내부에서의 열이 쏠려서 그 조직에 화상을 입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 물리학 자체에서도 보면 온도와 표면 장력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데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이 밀어내는 힘, 응력이 강해져 버립니다. 바로 그때 조직의 변형이 오는데 당연히 돌출, 비대, 팽창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부종, 구진, 팽진, 면포,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과 같은 융기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왜 다 다양하게 나타나죠? 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융기 증상인데 이렇게 달리 나타나는 이유는 열 에너지의 방출량, 또 열 에너지의 그 방출의 면적, 그 다음에 혈액의 점도도, 또 그 조직의 어떤 전도도, 밀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열 에너지가 그 어떤 단위 면적당 세포에 주는 가해지는 그 표면 장력은 다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표면 장력의 약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닫히는 거죠. 자, 신본도가 내려가게 되면 체열의 방출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모공을 닫게 되는데 모공을 수축하게 되고 그때 인모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모공이 닫힐 때는 바로 심장에서 먼 손발 끝에서부터 먼저 닫히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손발 끝에서 모공이 닫히게 되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은 줄어들고 그때 피부 건조, 균열, 태선화가 생기게 되고 각질과 각질 사이에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면 첨착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인설, 각질, 가피와 같은 탈락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공은 닫혀져 있고 밥은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겠죠. 자,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는데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다른 어떤 책에서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이론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제가 18년 전에 이렇게 다 개발한 인체 열 에너지학적 관점, 또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를 기존의 이론과 같이 융합을 하면서 다 찾아낸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가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자, 그 열 에너지는 지금 구멍이 많은 곳,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겠죠. 자, 근데 열 손실이 일어나는데 그때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어느 한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됩니다. 자, 열 쏠림 현상에 의해서 그 쏠린 부위로의 피부 온도는 상승이 됩니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아까 인플라메이션, 염증이라 그랬죠. 자, 염증이 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그때 조직의 변형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땀 분비의 감소입니다. 당연히 A와 B가 달리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땀이 많고 어떤 사람은 땀이 나지 않습니다. 자,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신본도가 낮아서 땀이 안 나는 이유입니다. 자, 이 땀이 안 나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모공이 다쳤으니까요. 근데 국소다한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국소다한증이 생기는 이유는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이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는 올라가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열의 손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열의 방출이 일어나는데 그 내외 온도 차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때 액화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 얼굴, 두피, 겨드랑이, 사타구니, 손바닥, 발바닥 쪽으로 열이 확 쏠리는 경향이 있죠. 바로 국소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온도가 내려갔을 경우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좀 썸머리 한번 해볼까요? 자, 베제터병에 치료를 하기 전에 우리가 베제터병은 염증이고 그 염증은 왜 생겼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왜 궤양이 되는지 이것도 좀 더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썸머리를 하면서 왜 궤양이 생기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다양한 음식물, 또 압력, 온도, pH, 전해질, 물리적 자극, 화학적인 자극, 저산소적, 약물, 환경 여건 등에 의해서 자,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죠.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깁니다. 자, 합성의 장애로 인해서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빨리 피부 온도 높여라, 모공은 닫아라, 땀 분비는 줄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때에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표면 장력이 약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표면 장력의 약화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자,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자, 응력이 너무 강해집니다. 그때 점막은 벗겨져 나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자, 피부가 탈락이 되고 박탈이 되고 점막이 벗겨져 나갑니다. 자, 점막이 벗겨져 나가는 증상을 궤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궤양. 자, 궤양이 왜 발생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표면 장력이 약해진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양한 점막이 있는 부위, 우리가 구강이다, 또 성기 부위다, 또 눈 주변의 점막, 그 다음에 장기 내막의 점막, 이러한 점막에는 다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점막 부위에 염증과 궤양을 동반하는 만성 또 자가 면역성 질환을 바로 베제터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염증은 왜 발생했고 궤양은 왜 발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피부 온도, 모공 다침, 땀 분비의 감소, 표면 장력의 약화가 내 몸에서 반복이 되고 장기화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 몸의 병리적 변화, 바로 염증과 궤양이 발생했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베제터병으로 우리가 진단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베제터병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베제터병의 염증, 자, 궤양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베제터병의 또 정의, 또 발생 원인, 발생 기전, 치료 원칙, 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